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작은 아파트 서재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손을 감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밤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 오면 자꾸 예실들이 떠오르죠.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입양 부모님께 던진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결국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저는 생후 6개월에 사랑의 집이라는 입양기관을 통해 이 가정에 왔다고요. 그때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인 줄 알았단다. 원장 부부가 그렇게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줬거든. 양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 생각해도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진짜 부모처럼 사랑해주신 분들이니까. 문제는 그 사랑의 집이었어요. 3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었죠. 아, 거기요? 10년 전에 망했어요. 사기치다가. 근처 슈퍼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사기라니 무슨 말씀인지 더 자세히 물어봤죠. 입양비라고 받아놓고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서류도 조작하고 완전 사기꾼들이었다니까요. 경찰서에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데 막혀있는 길만 보일 때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사랑의 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발견한 것이 하나의 작은 신문 기사였어요. 불법 입양기관. 사랑의 집 원장 부부 30여 명 아동 해외 입양 과정에서 수수료 편취 혐의. 기사는 짧았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김철수, 박영희 부부가 운영하던 이 기관에서 최소 3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양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죠. 30명. 저를 포함해서 30명의 아이들이 이들의 사기에 휘말렸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올라왔죠. 저뿐만 아니라 29명의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밤잠을 설치며 이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 김철수와 박영희. 70대가 된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이 두 사람을, 그리고 그들이 흩뿌린 30명의 아이들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창밖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네요. 오래된 전구라 그런지 불안정해 보여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철수 부부의 행적을 추적해 볼 생각이에요. 30년이 지났지만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요. 저와 함께 이 여행을 계속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김철수 부부 생각만 나더라고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버렸어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혼잣말을 하면서 검색창에 김철수, 박영희 사랑의 집을 쳐봤어요. 예상대로 몇 개 안 되는 기사들만 나왔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사랑의 집 폐쇄 당시 관련자 증언 인근 주민들 수상한 일들 많았다토록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드나들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아이들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는데 입양기관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언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저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증언이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박영희 씨는 폐쇄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동네에 살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봤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작년까지요? 그럼 아직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서둘러 전화번호부를 뒤져봤어요. 요즘 누가 전화번호부를 쓰나 싶지만 이상하게 저희 집에는 아직 있거든요. 양어머니가 만약을 위해서라며 버리지 않으신 덕분이었죠. 박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서너 명 나오더라고요. 나이를 고려하면 1명 정도가 가능성이 높았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죠? 안녕하세요. 당신들이 30년 전에 팔아넘긴 아이 중 하나입니다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때 현관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유 배달 아저씨가 오신 모양이었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직접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주소를 확인해보니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어요. 전철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오늘 한번 가볼까?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뭘 입고 갈지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캐주얼하면 또 이상하고 결국 평범한 회사원 복장을 선택했어요. 검정 슬랙스에 하얀 셔츠 그리고 가디건 하나. 거울을 보니 딱 동네 보험 설계사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가방에는 공책과 펜 그리고 만약을 위해 녹음기도 하나 넣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되지만 뭔가 더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 박영희 씨가 맞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올까? 혹시 이 근처에 사랑의 집이라는 입양기관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직접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돌아가지도 않고 전철 창밖으로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들, 상가 건물들, 그리고 작은 공원들. 어디선가 제가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곳들이었죠. 역에 내려서 휴대폰 지도를 보며 걸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빌라들과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의 그 떨림 말이에요.
드디어 찾던 주소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1층에는 작은 슈퍼가 있고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았어요. 문패를 보니 정말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시험장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용기를 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1층 슈퍼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누구세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저를 보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짧은 파마 머리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동네 슈퍼 아주머니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이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오래 산 분이요? 그럼 2층 박영희 씨 말씀이시겠네요. 여기서 한 15년은 사셨을걸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박영희 씨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죠. 혹시 그분이 예전에 입양 관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슈퍼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입양 관련 일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과제로 과거 입양기관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급한 상황에선 이런 변명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시구나.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가 2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김에 박영희 씨는 좀 예민하신 편이에요. 특히 옛날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가팔랐어요. 나무로 된 계단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마치 제 긴장감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2층 현관문 앞에 선의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잠깐 인사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문이 조금 열렸어요. 체인이 걸린 채로요. 뭔 일이세요?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 7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특히 저를 보는 눈빛이 경계하는 듯했죠. 혹시 예전에 사랑의 집이라는 입양기관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냥 과제 때문에 온 거예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니라고요. 과제라고 하셨죠? 네. 과거 우리나라 입양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박영희 씨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체인을 풀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이었어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과 시계. 평범한 혼자 사는 노인의 집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정리정돈이 과도할 정도로 깔끔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멀리서 왔는데. 박영희 씨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엌에 있는 동안
거실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통 이런 집에는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치워놓은 것 같았죠. 여기 차 가져왔어요. 박영희 씨가 녹차 2잔을 들고 나왔어요. 그분이 소파에 앉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사랑의 집에서 일하실 때의 일들이요. 특히 입양 절차가 어땠는지,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뭔지, 그런 걸 왜 알고 싶어 하죠?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 돌아왔어요. 뭔가 제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한 게 나을까?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할까? 박영희 씨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녹차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아가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대학생이에요? 박영희 씨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대학생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30년 전에 사랑의 집을 통해 입양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박영희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녹차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죠. 그래서 날 찾아온 거군. 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박영희 씨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가씨,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약이야. 특히 30년이나 지난 일은 더더욱. 하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 뿌리를 찾는 거잖아요. 뿌리. 박영희 씨가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뿌리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가씨는 자기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팔렸다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시 미국 달러로 3,000불, 우리 돈으로는 300만 원 정도였지. 그것도 비싼 편이었어. 박영희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물건 값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박영희 씨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이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팔아넘겼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 다 좋은 집으로 갔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여기 있었으면 고생만 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시는 거예요. 합리화? 박영희 씨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가씨도 잘 됐잖아. 대학까지 나오고 이렇게 멀쩡하게 컸고. 그건 양부모님 덕분이에요. 당신들 덕분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요? 30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영희 씨는 다시 소파에 앉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아가씨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제 친생 부모가 누구인지요? 그럼 실망할 거야. 왜요? 아가씨 어머니는 미혼모였어. 그것도 아주 어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몇 살이었어요? 17. 고등학생이었지. 그럼 아버지는? 박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했어. 아니면 말하기 싫어했거나.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어머니 말이에요.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는데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세요. 연락처라도 없어. 그때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사라졌거든. 거짓말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혹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처럼 입양된 다른 아이들 말이에요. 박영희 씨의 표정이 또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알려고 해? 궁금해서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니까. 같은 처지라. 박영희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조언 하나 할게. 덥하지 마.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영희 씨의 핸드폰이었죠.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았는데 계속 울리니까 결국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마치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아니야, 괜찮아. 네, 알았어. 그래, 조심할게. 짧은 통화였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명확한 불안감이 퍼져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누구셨어요? 아무도 아니야.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죠. 혹시 김철수 씨인가요? 박영희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정답을 맞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당신들 부부가 함께 사랑의 집을 운영했다고. 박영희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정말 끈질기네. 뭐가요? 아가씨 같은 사람들이야 자꾸 찾아와.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미 이곳을 찾아왔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왔었나요? 저처럼 입양된 몇 명 있었지. 언제요? 최근에? 박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부터 한두 명씩. 인터넷 때문인지 찾기가 쉬워진 모양이야. 작년부터. 그럼 저보다 먼저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분들은 뭘 알아내셨어요? 별거 없어. 나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또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30명의 아이들을 다뤘는데 기억이 없을 리 없잖아요. 정말요?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바빴어. 하나하나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박영희 씨가 계속 창밖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따라서 창문 쪽을 봤는데 아래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제가 올 때는 없던 차였죠. 혹시 저를 따라온 사람이 있나요? 뭔 소리야. 아래차 말이에요. 제가 올 때는 없었는데. 박영희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가씨,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서둘러서 저를 내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다음에 와. 언제요? 나중에. 막연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워낙 심각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 박영희 씨가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완전히 쫓아내는 분위기였죠. 정말 가야 해요? 그래. 할 수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박영희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아가씨, 네? 정말 더 파지 마.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요? 그냥 위험해. 알아서 하고. 문이 닫혔어요. 밖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죠.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전화는 정말 김철수 씨였을까? 1층까지 내려왔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떠셨어요? 네, 박영희 씨랑 이야기 잘 됐냐고요? 아, 네. 그런데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이분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최근에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왔었나요? 젊은 사람들? 슈퍼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달 전에 남자분 하나 왔었어요. 30 중반쯤? 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안 하셨는데. 박영희 씨 만나고 나서 얼굴이 완전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가버리시고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뜻일까요? 그 이후로도 가끔 전화가 와요. 박영희 씨한테 밤늦게 말이에요. 어떤 전화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화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집 밖에 안 나오세요.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박영희 씨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아가씨도 조심하세요. 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이 동네를 돌아다녀요. 낯선 차도 자주 보이고 검은색 승용차를 말하는 건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차가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박영희 씨도 신경 쓰이나 봐요. 밤에 불 끄고 커튼도 꼭꼭 치시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어떤 위험한 상황에 제가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죠.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박영희 씨가 말한 위험이 뭘까? 그리고 왜 김철수 씨는 아직도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파보셨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알아봐야겠다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박영희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위험하다는 그 말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 30년 전 일인데 왜 지금도 위험할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양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밤 10시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에는 김철수로 검색해봤죠. 박영희보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검색 결과에 뜻밖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기사였어요. 전 입양기관 운영자 김철수 74씨 교통사고로 중상.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길을 걷다가 승용차에 치여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죠. 우연일까? 기사에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나와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슈퍼 아주머니가 말한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말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른 키워드로도 검색해봤어요. 사랑의 집 입양 사기, 김철수 박영희, 불법 입양. 하지만 새로운 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말한 그 남자분. 몇 달 전에 박영희 씨를 만나고 하얗게 질린 채로 간 사람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도 저처럼 입양된 사람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연락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다시 그 동네로 갔어요. 이번에는 슈퍼 아주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요. 어머, 어제 그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말씀하신 그 남자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요. 슈퍼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 명함을 하나 놓고 가셨어요. 명함을요? 네. 박영희 씨가 받기 싫어해서 제가 주워뒀거든요. 슈퍼 안쪽에서 서랍을 뒤지더니 명함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정민호, 프리랜서 작가.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박영희 씨랑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지셨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났다고요? 네,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민호 씨가 뭘 알아냈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저음의 남성 목소리였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몇 달 전에 박영희 씨를 만나신 정민호 씨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시죠? 저도 박영희 씨와 같은 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집 관련해서요. 어떻게 제 번호를? 슈퍼 아주머니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통화하기 어려우세요? 아니요, 괜찮은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네,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박영희 씨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할 거라는 정민호 씨의 제안이었지. 카페에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보였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거든요. 정민호 씨시죠? 네. 앉으세요. 그분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박영희 씨를 찾으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정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끔찍했어요. 뭐가요? 진실이. 그분이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운 그런 마음 말이에요. 끔찍하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민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희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요? 단순한 입양 사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정민호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A사 용지가 수십 장 들어있었죠. 이걸 보세요. 파일을 펼쳐보니 신문 스크랩, 출력한 인터넷 기사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제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복잡한 일이 나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신문 기사였어요. 해외 입양아, 인신매매 의혹, 수사 확대라는 제목이었죠. 이게 뭐예요? 3년 전 기사예요. 그때만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랑의 집이 단순한 입양기관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허위 서류 작성, 아동매매, 그리고 해외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그럼 우리는, 네, 맞아요. 우리는 팔린 거예요.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좋은 가정에 입양됐는데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정민호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의 신문 기사들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이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서 온 입양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허위 서류, 조작된 신분, 그리고 일부는 뭐요? 실종됐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실종이라니 뭔 소리예요? 공식적으로는 입양 보내졌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가정에 도착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죠? 정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몰라요.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영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해줬나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계속 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왜요? 김철수 때문이에요. 정민호 씨가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김철수의 최근 사진이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짜 교통사고일까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김철수가 최근에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쨌든 과거 일들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누구한테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경찰한테. 정민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런데 진술하기 하루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고의로.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요? 사랑의 집은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해외 네트워크, 서류 조작, 돈 세탁, 이 모든 걸 하려면 더 큰 조직이 필요했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제 뿌리를 찾으려던 것이 이렇게 큰 사건에 연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함께 해야 해요. 함께요? 네. 혼자서는 위험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이면 힘이 생길 거예요. 정민호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연락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
저와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의 집 출신이죠.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까지 찾은 건 5명이에요. 당신까지 하면 6명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일부는 해외에 있고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정민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다른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네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요? 김철수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만약 그가 진술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일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정민호 씨가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실종된 아이들이라는 부분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참을 수 없어서 정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답장이 금세 왔어요. 참 못 이루고 계셨군요. 내일 오후에 다른 분들과 만나겠어요. 장소는 따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는 강남 어느 조용한 스터디 카페였어요.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도착해보니 이미 3명이 와 있었어요. 정민호 씨와 함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 그리고 40대 남성 1분이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은 김미정 씨, 박수진 씨, 그리고 이재훈 씨예요. 모두 사랑의 집 출신이에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과 함께 왜인지 모를 슬픔도 느껴졌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이런 일로 만나게 됐네요. 김미정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거든요. 박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핏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찾다 보니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죠. 이재훈 씨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해외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 입양됐었는데 거기서 이미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알고 있나요? 네. 한국 출신 입양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서류 조작, 신분 세탁, 그리고 이재훈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일부 아이들은 입양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증언도 있어요. 다른 목적이요? 정민호 씨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에 새로 입수한 자료들이에요. 파일에는 외국 신문 기사들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아동 불법 매매 조직, 유럽 전역으로 확산. 이게 정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 같아요. 김미정 씨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사랑의 집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큰 국제 조직의 한국 지부 역할을 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김철수를 만나야 해요. 정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사고로 의식은 돌아왔어요. 어제 병원에 확인해 봤거든요. 직접 가셨나요? 아니요. 위험하니까 전화로만. 하지만 면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재훈 씨가 제안했어요. 내일 오후에 가보는 게 어때요? 면회 시간에 맞춰서.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가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2명씩 나눠서 가는 게 좋겠어요. 정민호 씨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럼 저와 미정 씨가 먼저 가고 1시간 뒤에 수진 씨와 재훈 씨가 가는 건 어때요? 저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혼자 가세요. 만약 앞에 두 팀이 뭔가 이상한 상황에 부딪히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계획이 세워지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김철수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할까요? 김미정 씨의 질문에 정민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만나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라도. 카페를 나서면서 각자 내일의 각오를 다졌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무서움도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양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를 진짜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분들, 이런 일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봐야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오후 병원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민호 씨와 김미정 씨가 먼저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김철수 씨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7층 702호입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김철수 씨가 진실을 말해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까? 7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30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702호 문 앞에 선의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정민호 씨와 김미정 씨의 목소리 같았어요.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남성과 의자에 앉아있는 정민호 씨, 김미정 씨가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생각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교통사고의 후유증인지 얼굴 한쪽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이분이 마지막 분이에요. 정민호 씨가 김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김철수 씨가 저를 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3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제가 의자에 앉아 김철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김미정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라. 김철수 씨가 천장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990년대 초,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어요. 사랑의 집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사랑의 집은 처음에는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됐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왔어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누구요? 정민호 씨가 물었어요. 국제 입양 브로커들이었어요.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아이 한 명당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요? 정식 입양의 10배. 아니, 그보다 더. 가슴이 찰렁했어요. 그 많은 돈의 대가로 우리가 팔려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김철수 씨가 더욱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 아이들은 입양 가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어디예요? 김미정 씨가 다시 물었어요. 유럽의 어떤 시설들. 겉으로는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이었지만, 하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눈을 감았어요. 말하기 힘든 기억인 것 같았어요. 장기매매나 다른 범죄에 이용됐다는 뜻인가요? 정민호 씨의 질문에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진실이었거든요. 저희는 어떤 쪽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정말 입양 가정으로 갔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럼 운이 나빴던 아이들은? 일부는 찾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나요?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이름을 알 수 있나요? 김철수 씨가 주저했어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고를 당한 건가요? 정민호 씨의 질문에 김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최근에 경찰에 진술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누가 오나 봐요. 김미정 씨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의 반응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파트 10.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들어오자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경찰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경찰 수첩을 보여주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걱정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김철수 씨, 며칠 전에 진술 요청을 했었는데 몸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네. 김철수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경찰이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저희는 피해자들입니다. 정민호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의 집 관련 피해자들이에요.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잘 됐네요. 사실 저희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김철수 씨와 함께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어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졌죠. 김철수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국제 입양 브로커들의 이름, 해외 조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정보까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일에 가담했던 것을 김철수 씨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해준 것에는 감사했죠. 경찰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어요.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담당 형사가 약속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김미정 씨가 물었어요. 함께해요. 정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만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달 후 우리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해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그리고 실종됐던 아이들 중 일부도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아이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었어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저는 이제 월 한 번씩 우리 모임에 참석해요. 사랑의 집 가족이라고 이름 붙인 모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곳 때문에 만난 우리가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양부모님께도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으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어요. 네가 진실을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운 것이 더 자랑스럽다. 양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박영희 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하면서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그분도 결국은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철수에게 속아서 일을 도왔던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분과 연락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복잡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오늘도 창밖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네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찾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래요.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